의사결정은 조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바라보는 방식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보는 관점에는 합리적 관점, 참여적 관점, 정치적 관점, 우연적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 관점입니다. 합리적 관점에서는 가능한 대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참여적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의 논의와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도자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와 수용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조직 안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연적 관점입니다. 우연적 관점에서는 의사결정이 언제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와 해결책, 참여자처럼 서로 다른 요소들이 우연히 한 곳에 모이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정책 결정 모형에는 합리성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먼저 합리성 모형입니다. 합리성 모형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입니다. 가령 새로운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두 찾아보고 각각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정말 모든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각각의 대안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자에게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고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과 가치 판단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리성 모형은 논리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완전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합리성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것이 사이먼과 마치의 만족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살펴보다가 미리 정해둔 만족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이 나타나면 그것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합리성 모형이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것이라면 만족 모형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잘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볼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의 만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다음은 린드블롬의 점증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대신 현재 정책에서 조금 개선된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제도 전체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수정하는 겁니다. 변화의 폭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급격한 반발을 줄이고 타협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책을 중심으로 조금씩만 변화시키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크게 바꾸어야 하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모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합리성 모형은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습니다. 만족 모형은 현실적으로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없으니 만족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조금씩 개선된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합리성 모형처럼 전체를 살펴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점증 모형처럼 현실적으로 조금씩 결정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모형이 에치오니의 혼합 모형입니다. 혼합 모형에서는 먼저 전체적인 방향을 폭넓게 살펴보고 근본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그 방향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조금씩 조정해 나갑니다. 전체 방향을 정할 때는 합리성 모형을 활용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때는 점증 모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할 것인지는 교육의 장기적인 방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혼합 모형은 큰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세부적인 결정에서는 현실적인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부분부터 점증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드로의 최적 모형입니다. 최적 모형은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분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분석과 함께 직관, 통찰, 상상력 같은 초합리적인 판단도 활용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초합리적이라는 말은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정책 결정자의 경험과 통찰, 창의적인 판단을 함께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면서 새로운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문제까지 예상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하려면 직관과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최적 모형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이나 통찰이 정말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초합리성의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코헨, 마치, 올센의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앞의 모형들은 방법은 달라도 의사결정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선택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 모형은 실제 조직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질서 있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 안에는 여러 문제와 해결책, 참여자와 선택 기회가 각각 돌아다닙니다. 이 요소들이 우연히 같은 시점에 만나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먼저 생기고 그 문제에 알맞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던 해결책이 어떤 문제와 우연히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구성원의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에서 나타납니다. 대학 조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어떤 결정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모든 조직이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인 것은 아니므로 모든 의사결정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6 모형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리성 모형은 최선의 대안, 만족 모형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안,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보다 조금 개선된 대안을 선택합니다. 혼합 모형은 전체 방향에 관한 결정과 세부적인 점증적 결정을 결합합니다. 최적 모형은 합리적 분석과 초합리적 판단을 함께 활용합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여러 요소가 우연히 결합하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혼자 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할까요? 구성원을 참여시키면 현장의 정보와 전문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참여해서 만든 결정을 더 잘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성원을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은 구성원과 거의 관련이 없을 수 있고 구성원이 그 문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참여시키면 시간만 많이 들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참여적 의사결정의 핵심은 무조건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어느 정도 참여시킬지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브리지스는 이 판단을 위해 수용 영역과 2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가지 기준은 적절성과 전문성입니다. 수용 영역은 구성원이 상급자의 결정 권한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이는 의사결정의 범위를 말합니다. 사안이 수용 영역 안에 있다면 지도자가 결정해도 구성원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구성원의 이해관계나 전문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은 수용 영역 밖에 있으므로 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용 영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때 적절성과 전문성을 살펴봅니다. 적절성은 의사결정 결과가 구성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 그 결정이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전문성은 구성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적절성과 전문성이 모두 높다면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결에 기여할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은 높지만 적절성이 낮다면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성은 높지만 전문성이 낮다면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시킵니다. 적절성과 전문성이 모두 낮다면 구성원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낮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결정도 아니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문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브리지스 모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적절성과 전문성을 확인해서 참여가 필요한 사람만 적절한 수준으로 참여시키자는 것입니다. 호이와 타턴은 이 생각을 바탕으로 참여 기준과 참여 방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호이와 타턴은 브리지스가 제시한 적절성과 전문성의 신뢰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상태를 5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참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호이와 타터의 3가지 판단 기준은 적절성, 전문성, 신뢰성입니다. 적절성은 구성원이 의사결정 결과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전문성은 구성원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신뢰성은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조직의 목표와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신뢰성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해도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호이와 타턴은 적절성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적절성, 전문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상태를 살펴보면 민주적 상황, 갈등적 상황, 전문가 상황, 이해관계자 상황, 비협력적 상황이라는 5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먼저 민주적 상황입니다. 구성원이 적절성, 전문성, 신뢰성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결정 결과가 자신과 관련되어 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도 있으며 조직의 목표를 고려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성원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원의 참여가 의사결정의 질과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갈등적 상황입니다. 적절성과 전문성은 있지만 신뢰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구성원은 결정에 관심이 있고 문제 해결에 기여할 능력도 있지만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의견과 전문성은 활용하되 의사결정 전체를 맡기지 않고 참여 수준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상황입니다. 전문성은 있지만 적절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결정 결과가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때때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참여시킵니다. 네 번째는 이해관계자 상황입니다. 적절성은 있지만 전문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결정 결과에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관심은 많지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견을 듣고 결정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참여 수준은 제한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협력적 상황입니다. 적절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결정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문성도 없습니다. 이 사안은 수용 영역 안에 있으므로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호의와 타터가 제시한 의사결정 구조에는 합의, 다수결, 집단의 조언, 개별적 조언, 일방적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지도자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합의에서는 통합자, 다수결에서는 의회 의원, 집단의 조언에서는 교육자, 개별적 조언에서는 의뢰인, 일방적 결정에서는 지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합의를 사용할 때 지도자는 통합자의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다음으로 다수결을 사용할 때 지도자는 의회 의원의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합치기 어려울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지도자는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도록 하고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도록 해야 합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집단의 조언을 받을 때 지도자는 교육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가 구성원 전체의 의견과 제안을 들은 다음 최종 결정은 직접 내립니다. 구성원의 의견이 반드시 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지도자는 결정 사안이 가진 가능성과 제한점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합니다. 구성원들이 결정의 이유를 이해하도록 하여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개별적 조언을 받을 때 지도자는 의뢰인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조언을 구한 뒤 지도자가 결정합니다.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의뢰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 결정에서는 지도자가 지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지도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사안이 구성원의 수용 영역 안에 있거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 결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사안이 구성원의 수용 영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 적절성과 전문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뢰성까지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상황, 갈등적 상황, 전문가 상황, 이해관계자 상황, 비협력적 상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구성원의 참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합의, 다수결, 집단의 조언, 개별적 조언, 일방적 결정 가운데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를 선택합니다. 지도자는 선택한 구조에 따라 통합자, 의회 의원, 교육자, 의뢰인, 지시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참여적 의사결정의 핵심은 모든 구성원을 무조건 참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결정 사안과 구성원의 적절성, 전문성, 신뢰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을 적절한 수준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사결정의 질과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